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한 달 동안에 그 소위 그 맨땅 윤리라고 얘기하죠.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그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그 임용 윤리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련하게 돼서 진행하게 된 김민우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요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그런 취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새내기와 초보자. 여기서 말하는 초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준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처음 이제 그 경험해 보시는 그런 경지에 와 계시는 선생님들, 그 소위 입문자, 초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에 나와 있는 그 새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 대학 신입생들 계시죠? 네, 그래서 요 대학 신입생분들하고 또 임용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래서 광자명 자체가 이제 새내기와 초보자, 입문자를 위한 그런 임용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 그 임용 시험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그 사상가들 있죠. 아주 핵심적인 사상가들. 그리고 또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론들 반드시 등장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상가들이나 이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찝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이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굳이 이제 또 이제 운영하게 될 그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상자는 대학 신입생, 그 새내기하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이제 편의상 그 입문자 혹은 그 초보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요 선생님들을 겨냥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대학교 이제 그 신입생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대학 4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그 수업들을 배우시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많은 그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그 우리 임용 시험에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배우시는 내용들 가운데서 임용 시험에 등장하게 되는 그 사상가나 이론들은 어떤 건지 미리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한번 이렇게 드려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부 생활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이제 내용들을 접하시면서 이 인물, 이런 이론은 뭐 임용시험에 등장한다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기울여 가지고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그 환기, 촉구 뭐 그런 의미로서인지도 요 프로그램 나름대로 그 기여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 그 학원에서 여러 이제 그 졸업한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공통적인 그 말씀의 특징이 공통점이 어떤 이런 이 그 이론들에 대해서 나 사실은 그 학부 때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그 이론들을 그 학부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배우셨죠. 예를 들어 무슨 서양 윤리, 동양 윤리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배우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 학부 때 벌써 뭐야? 한 학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에 걸쳐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내가 학부 다닐 때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한번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학부 생활 하시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이 유익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또 너무 또 뭐 그 학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시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요 시험에 등장하는 인물들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전혀 아니고 광범위하게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시험들 다 보실 거잖아요.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는 이러이러한 요원들을 주목하시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보자 혹은 그 입문자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적어도 이제 그 학부 다니시면서 내용들은 다 이제 배우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배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졸업하신 다음에 그 시험을 보십니다.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보시는데 대부분은 뭐 9할 이상은 다 이제 고배를 마시죠. 다 이제 실패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그 한 1년 정도 이제 다시 이제 수련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께는 나름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크게 이제 그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서양윤리, 동양윤리 이렇게 되죠. 동양윤리, 그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교과교육론에서 도덕교육론 이렇게 네 영역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영역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들이 말이에요. 이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전혀 별개로서 이렇게 그 내용들이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관들이 돼 있습니다. 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도덕교육론을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아주 요 영역마다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딱딱 있단 말이에요. 서양윤리 같은 경우에는 칸트, 동양윤리 같은 경우에는 주자, 정치사회 사상은 누굴까요? 롤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차원에서 도덕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제 콜보그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콜보그라는 사람이 이 교육 이론을 이해를 하려면 본인이 내 이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하고 롤즈예요. 그리고 더 멀게는 플라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플라톤, 칸트, 롤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헤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익숙한 이름이 이제 그 칸트하고 롤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서양 윤리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고 정치 사상에서는 이제 롤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칸트하고 롤즈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은 콜보그 이론을 외우는 거는 하겠지만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콜보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롤즈하고 칸트를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이렇게 완숙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롤즈만 하더라도 또 롤즈 같은 경우는 자기 이론을 이렇게 정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또 이제 칸트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롤즈 이해하려면 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헤어라는 사람 이론하려면 마찬가지로 또 칸트 이렇게 수렴이 돼요 또. 아니면은 이제 도덕교육론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뭐 인격교육론이 됐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나바에즈라든지 하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윤리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 말짱 꽝이 됩니다. 말짱 꽝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영역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관성을. 그래서 그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동양윤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기왕에 우리 그 영역 얘기가 나왔으니 동양윤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건 별도로 이렇게 빼놓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순서가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무조건 서양윤리부터 가는 겁니다. 서양윤리 하시고 뭐 동양윤리 옆에 그 서양윤리 공부하시면서 지겹고 뭐 하면 동양윤리 옆에 같이 하시면서 이제 오점 맞추면 하시면 이건 전혀 별개 영역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서양윤리 배우기 전에 도덕교육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는 하겠지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겠죠. 서양윤리 하지 않고 이 정치사상 이렇게 얘기하면 봐요. 말이 정치사상이지. 그 서양윤리, 동양윤리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서양, 동양 윤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서양, 동양의 무슨 정치사상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말이 정치사상이지 동양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치사상.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 정치사상하는데 동양의 그 난다긴다 하는 주자, 공자, 맹자, 이 사람들 다 이론 얘기한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사상이라는 사람, 불교 사상가들 말고 유가사상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윤리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철학자입니다. 정치철학자. 이 사람들은 다
국가 운영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윤리 사상들이 사실은 윤리 사상보다도 정치 사상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데 막상 우리 정치 사상 할 때는 하나도 등장 안 해요. 싹 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정치 사상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목 위에서 이 사상가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정치 사상 말이 정치 사상이지 서양 윤리 이거를 모르고서는 이 정치 사상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기 동양 윤리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양 윤리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 위에다가 정치 사상 하시고 그 위에다가 도덕교육론 이렇게 돼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동양 윤리는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것들이 과목들이 이렇게 통합이 이렇게 연관성들이 다 맺어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볼 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슨 교육 이론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서양 윤리 이론에서 이러한 이론에 바탕해가지고 이런 교육 이론을 혹은 서양 윤리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서양 윤리 이론 가운데 어떤 부분에 기초해가지고 정치 사상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론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연관성들, 그 통합적인 안목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유익하겠다. 이런 의미를 좀 이제 저 혼자 이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임용 시험을 한 번 이상 이렇게 치러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구나 이해하시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효과를 기대하고서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에 따라 가지고 서양 다룰 테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치사회 사상 이렇게 다룰 겁니다.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심 같아서는 교육과 교육론 하는데도 공자 명자 안 나와요 거기 전혀. 교육과 교육론 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또 좀 너무 적어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양윤리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육과 교육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에 이제 서양윤리 사상을 이렇게 다룰 건데요. 이 서양윤리 사상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서양윤리 사상도 서양에는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고대, 중세, 뭐 근대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서양 애들은 이 고대 중세는 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이제 소위 기독교 윤리 사상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도 이제 둘로 이제 좀 이렇게 나뉘어요. 나누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가 있고 우리말로는 그리스식 시대가 있어요. 그리스 스타일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는 알잖아요. 아테네 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고요.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들으셨냐면 헬레니즘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헬레니스틱 피리어드 이렇게 됩니다. 헬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를 헬렌이라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헬레나 사람이라고 불러서 헬렌이라는 말이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레니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헬레나의 시대예요. 헬레나 말하자면 여기는 이 헬레나의 시대이고 요거는 헬레나는 없고 헬레나 스타일의 시대예요. 이게 무슨냐면 시대로 따지면 여기가 언제로 넘어가냐면 이 폴리스들 해가지고 쭉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지형이 바뀝니다. 누가 등장해가지고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대륙 정복한다면서 난리를 치면서 거대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데 이게 얼마 못 가고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면
로마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를 다 편입하게 돼. 근데 이때서부터는 그러니까 거대 제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얘기하는 게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문화를 다 누구 거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다 이제 흡수해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한 자가 정복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 몽고 사람들이 중국을 정복했는데 실제로는 중국의 문화를 다 이렇게 받는 거 똑같은.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이 헬렌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는 없어졌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 로마도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돼요. 그리스 스타일 로마하고 기독교 스타일 로마하고. 말 되죠? 그래서 그리스 스타일 로마 시대가 소위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뭘로 대우합니까? 위대한 현자 이럽니까? 아니면 적 이렇게 됩니까? 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 뭐 이렇게 때려 부수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때려 부숴요.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시기적으로 해서 서양에서는 중세하고 고대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그 사건을 아테네 학당 그 폐쇄시키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때서부터 완전히 여긴 그리스식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독교식 로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걸 이제 중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근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근대도 이건 또 우리는 아니지. 근데 이제 근대를 영어로는 이제 모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던이라는 말도 있고 현대를 표현하는 용어 컨템포레리 이런 말 이렇게 들어보죠. 그래서 이 근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업혁명이 됐든 아니면 시민혁명이 됐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근대 시기도 최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기하고 또 구분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 현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현대 이렇게 부르는데 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고대에서 그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테네. 그리고 요게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은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이렇게 됩니다. 중세는 말할 거 없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 이렇게 되죠. 근대는 서양 윤리 사상사에서는 근대를 알리는 사상가를 누구로 치냐면 스피노자를 들어요. 정치 사상가로는 마키아벨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피노자, 그 다음에 휴մ, 그리고 뭐 걸출하는 칸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공리주의자들 누구 있죠? 벤담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현대라고 얘기해 굳이 구분해가지고 갈라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하고 키에르케고르 또 하이데거 또 이제 그 사르트르 이렇게 실존주의자들 예전에는 뭐 여기 뭐 그리고 이제 그 실용주의자 이렇게 돼가지고 듀이 뭐 이렇게 제임스 혹시 있었는데 옛날에는 더 처참했어요. 더 처참해가지고 여기 실존주의 등장하기 전에 막 생철학 막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니체 나오고 막 쇼펜하우 나오고 막 난리 브루스 그 실존주의 그 실용주의에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진 역사 속으로 다 이제 잊혀지는 사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역사의 뒤엉길로 정리가 되고 최근에 우리 윤리학계에서도 이제 최근에 정리되는 추세에 있는 이론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도 너무 오랫동안 끌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안 들여다보는 그거를 그냥 우리만 이렇게 악착같이 뭐 대단한 것처럼 붙잡고 있어가지고 실용주의도 뒤안길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집중하기가 좋아졌죠. 실존주의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구분은 이렇게 돼서 등장 인물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이렇게 두 인물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참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그 윤리 시험에서 소크라테스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신에 누가 이제 대타로 등장하게 되냐면 플라톤이 등장하죠. 근데 플라톤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서양 윤리 이 부분에서는 칸트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칸트는 매년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칸트 못지않게 같이 이제 매년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4,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매년 안 등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띄엄띄엄 등장했어요. 똑같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뭉쳐가지고 원오브댐이었는데 지금은 와가지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칸트하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서양 윤리.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속된 말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한 얘기 똑같은데 뭘 새로운 걸 뭐 발견했나? 새롭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와가지고 도덕교육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소위 그 인격교육을 비롯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통합적 교육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통합적 교육론 하는 사람들이 다 영감을 다 어디에서 받아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실천적 그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직관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실천적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오죠. 정치 사상에서는 최근에 공화주의라고 하죠. 이 공화주의 사람들이 많은 또 이제 그 영감을 예전에는 그 키케로에서 저거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거기에서 이제 그 기울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 뭐 1, 2년 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공화주의 뭐 필수적으로 이제 정치 사상에서는 공화주의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공화주의도 그렇게 많은 관심 안 갔어요. 한 5년 전서부터 공화주의는 아주 필수적인 걸로. 그 왜 공화주의가 저거 할까요? 왜 공화주의는 왜 이렇게 최근에 와가지고 옛날부터 관심 안 받고 물론 공화주의 이론은 있었어요. 근데 관심을 안 받고 있다가 이명호 거의 매년 공화주의 이론 반전이 등장하죠. 공화주의는 왜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요? 공화주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대학교 공부할 때 요런 인물 나오니까 그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윤리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를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의 위기입니까? 민주주의 위기라는 얘기 많이 하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뭐 유럽은 더 난립니다. 트럼프 비슷한 분들이 더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꼬꾸라질 뻔하다가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이론이 지금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개념이 뭐예요? 법치는 법치인데 뭐에 기초해야 돼? 공동선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공동선이 뭐예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서양에서는 근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시작되면서 그거 다 개인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유했던 가치들 다 풀이로 풀어놔가지고 다 박살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 덕분에 개개인들이 자유가 뭐 신장되고 뭐 자율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거 좋은 줄 알았지. 시간 지나 보니까 뭐예요? 공동체가 개판돼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이념들이 토대를 잃어버리고 지금 뒤늦게 복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빨리 자각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딱 붙잡아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 그가 하나는 플라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모든 사상이 두 이론에 이제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은 그만큼 영향력,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플라톤의 그런 사상이 다 어디에 기초하느냐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누구를 통해서 플라톤의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이데아설이 됐던 영혼산문설이 됐던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해진 건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러니까 윤리학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 신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윤리적 절대주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은 더 익숙한 용어가 윤리적 보편주의 뭐 이런 용어일 겁니다. 네. 근데 보편주의보다도 더 센 개념이죠. 윤리적 절대주의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잖아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독약을 뭐 때문에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아테네가 무너졌는데 똑같이 아테네가 아주 그냥 뭐 잘 나가던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이제 그 턱없이 깨지지 않습니까? 졌는데 아테네에 흥성했을 시기에도 살았고 자기가 젊은 시절을 아테네가 몰락하는 시기에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아테네라는 그 정치 공동체의 흥망과 성세를 아주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 때만 해도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 그 대학 다녔을 때 누구 만났었어? 난 전두환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 했겠어요? 맨날 최루탄 맞고, 응? 최루탄 냄새 맞으면 그 친구들 맨날 끌려가는 거 보면서 그냥 양심의 가책 받고, 아니 똑같은 20살짜리가 대학 생활하는데 이게 뭔 난리입니까? 뭔 난리? 응? 저희 부모님은 더 처참해요. 6.25 전쟁 예? 그러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해가지고 지금은 막 세계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는 자기가 그 후진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절대로. 응? 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70년밖에 안 된 짧은 나라, 짧은 역사인데 이렇게 그냥 막 아주 흥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잘 나갈 거라고 보는 거지. 지금 추세가 지금 이런데 잘 나갈 거라고 당연히 보겠죠. 그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일본에 있는 제 또래가 지금 느끼는 거 똑같을 겁니다. 한국에 밟힐 거라고 뒤따라 잡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애들이에요. 지금 일본의 제 또래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아주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이가 없을 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흥망하던 시절이 있는데 쫙 꼬꾸라 아주 기가 막히지. 어느 정도 꼬꾸라졌느냐면 일본이 남한한테 식민지가 돼버린 거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 일본 애들이 남한한테 저 어떻게 해가지고 독도 문제 때문에 으쌰으쌰하다 진짜 대판 붙었는데 한번 붙어. 근데 여기가 그냥 일본이 만판 깨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깨졌겠어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군사 전략 얘기하고 여기 그 당시 무슨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 별별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진단이 달랐어요. 아테네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 사람은 도덕적 기강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힘썼던 분야가 그래서 도덕적 기강을 재건하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자체가 무슨 철학에 관심이 있고 윤리학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모여져서 오늘날에는 서양에서는 윤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얘기 들어보면 아주 막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이 사람아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그래서 윤리학을 자기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그 많은 비난을 소피스트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아주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표방했던 게 그래서 절대주의. 요건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리적 상대주의 있고 윤리적 보편주의 이렇게 있죠. 상대주의도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장점 많죠. 그런데 윤리 선생님들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뭐 상대주의도 장점이 있고 뭐 하지만 윤리 선생님들은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윤리적 상대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예요? 어느 정도 용인은 하되 그거 자체가 윤리에 있어가지고 무슨 진리인 것처럼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역사가 그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 하면 그 다음에 여차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주관주의로 넘어갑니다. 주관주의 넘어가면은 뭐예요? 윤리는 없다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 허무주의로 그냥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윤리적 절대주의, 뭐 도덕적인 가치, 절대적,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데아설이 됐든 영혼산문설이 됐든 이런 이론들을 이제 그 제시하게 된 거죠. 근데 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근데 그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제일 큰 특징이 행복이라는 것하고 덕이라는 것하고 또 뭐야? 지식이라는 것하고 이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 덕, 복, 뭐 합일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아주 우리 그 도덕교육론에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센세이션한 주제, 뭐 알면은 행한다 이런 문제였어요. 아이들 도덕적인 아이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덕적인 아이들 만들어서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뭐예요? 도덕적인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덕적인 이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콜보그 사람들이죠. 콜보그 라인의 그 신념들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근데 일단은 그 왜 그럼 그 행복하고 덕하고 그 지식이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봤느냐? 간단하게 요것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덕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덕을 탁월성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virtue, 영어로는 virtue. 이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거 하면은 번역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아레테라는 말이 영어로는 엑셀런스니까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탁월하다는 뜻인데 버추는 이거는 로마 사람들 쓰던 라틴어입니다. 버추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추라는 말이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르가 남자입니다.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영어로 맨 그러면 남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퉁쳤잖아요. 그러니까 버추라는 말이 남자답다라는 말인데 넓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답다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강아지답지 않고 네 발로 잘 서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털도 막 빌빌 빠지고 뭐 강아지답지 않지.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애가 그냥 뭐 빠릿빠릿하고 뭐 소리도 잘 듣고 이게 강아지다운 거죠. 아주 강아지 탁월한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인간다움 그거를 이제 탁월함 이렇게 연결져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말되죠. 근데 이거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행복이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로또에 지금 1등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행복해 불행해? 당연히 행복하지. 그렇지? 행복하지. 그것도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내가 지금 아끼는 과 후배가 됐든 무슨 뭐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내가 나름대로 지금 무슨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줬어. 행복해 불행해? 내가 그 순간 기분이 나쁘거나 그랬으면 안 도와주겠지. 그런 거 도와주고도 내가 행복하지. 그렇죠? 그 행복의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또를 당첨돼도 재물이 이렇게 들어와도 행복하고 불쌍한 친구를 도와줘도 우리는 더 행복을 느끼고 그런데 이건 어때? 내가 로또를 내 친구한테서 친구가 술 마시면서 로또를 한 장 사줬어요. 야 나도 한 장 사줘야지. 우리 당첨되면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진짜로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1등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씩 나눠야 되는데 고민되잖아요. 친구는 몰라요. 그때 이제 내가 이게 10억인데 반 나누면 5억을 띄워줘야 되잖아. 이 친구가 근데 나하고 그렇게 막 가까운 친구도 아니야. 대학 때 그냥 일면식에서 오랜만에 그 술 한잔 하는데 얘가 그냥 사준 거라 막 해줘야 돼? 그거 모른 척하고 10억 가지고 있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긴 한데 속으로는 마음이 좀 어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거 행복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얘들 이런 경우에 에이, 약속한 거니까 띄워놓고 양심의 가책 안 받고, 응?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떳떳하게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거 안 주고서 그냥 쌩까고서 양심에 좀 불편한 거 있더라도 그냥 뭐 이 안락한 생활 누리면서 야 5억보다 10억이면 내가 먹는 것도 질이 달라지고 그렇게 누리는 그런 안락한 생활 말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떳떳함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감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 후자에 가까운 거예요. 후자에 가깝고 물질적인 무슨 안락함 그것도 이제 행복하긴 하죠. 근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본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그런 쪽에 안락함, 행복이라는 개념을 쾌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안락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주의자고 이 소크라테스가 됐든 플라톤이 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그 다음에 만나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게 된 서양윤리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좀 물질적인 안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행복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최상의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평생을 뭐야?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줄 테니까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 평생 놀면서 이렇게 살아라. 먹을 거, 입을 것 다 마련해 주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 돼지나 개는 어때요? 평생 그 안락하게 먹을 맛있는 거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재워주면 행복할 수 있겠지. 근데 사람은 어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동물하고 다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유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고유한 기능 혹은 고유한 특징, 장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점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구분되는 탁월한 특징 그게 뭐가 있어요? 인간, 동물들도 영혼이 있지만 동물 영혼에는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영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이성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 이성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라는 특성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는 특성이 뭐냐? 인간만이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리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 리라고 얘기하는 특성이 뭐냐? 영어로는 이성이 뭐게요? 영어로 이성이 뭐예요? reason 이렇게 됩니다. reason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영어 번역하면 우리 전공에서는 이성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예요. 이유. 까닭. 인간이 이성이 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아주 동물들은 이런 특성이 없는데 성질이 없는데 인간한테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유를 궁금해. 예? 나중에 애기 키워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혀. 시키지도 않는데 애기 처음 말 시키잖아. 뭐 엄마 아빠 엄마 하면서 그 말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 이제 말 떨어지죠? 말 떨어지 재밌어? 그리스 말로는 이 이성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는 언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근데
애기들 이제 그 말 터져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한 3-4살서부터 이제부터는 아주 희한해요, 희한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 이거 뭐야? 꽃이야. 이건 뭐야? 뭐야? 꽃이 이거 왜 시들었어? 뭐 때문에? 계속 물어요, 계속. 응? 그래서 그 유명한 대답이 거기잖아. 나 어디에서 왔어? 다리에서 주워왔어. 하다 할만. 설명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계속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야? 이유를 궁금해요. 뭐? 이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용어로는 지식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이성이 갖고 있는 인간만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인간 영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장점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장점 가운데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장점이 뭐다? 이성이다. 그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덕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혼의 그런 탁월한 어떤 장점들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발휘가 되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성과 관련된 그런 지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덕, 행복 그리고 그 덕 가운데 하이라이트 지식 궁극적으로 모든 그 덕들의 정점에는 뭐가 있다?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성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덕, 행복, 지식은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행 합의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놈이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하게 무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보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왜 벌어졌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그런 특성이 이 지적인 기능으로서 이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성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의 대상을 추구하게 돼 있죠. 욕구의 대상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움직여. 식물은 못 움직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식물한테는 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결핍되면 그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고프면 먹거리 사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욕구라는 놈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 욕구의 대상이 뭐가 되냐면 자기한테 뭐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욕구의 대상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배고플 때 음식은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뭐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욕구의 대상은 선으로 인식이 되는데 동물들은 당연히 선을 추구해. 자기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을 추구해.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동물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동물은 욕구의 대상인 선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이성이라는 그런 지적인 능력, 인지 능력이 있어서 욕구의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고 본인이 이해한 대상을 추구해. 단순하게 그런 그 감각적인 그런 그 동물적인 어떤 욕구가 추구하는 것, 그 대상을 선으로 인식하고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소위 이성이라는 놈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위 이제 현대적으로는 이 이성을 그래서 칸트 용어로 따지면 순수이성, 실천이성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실천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구분까지 나오지 않죠. 근데 그 이성이라는 놈은 세상 동물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 이유를 탐구해. 그래서 원리를 인식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이라는 놈이 뭐가?
욕구가 추구하는 걸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추구하는 대상도 이성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뭐야? 욕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비만인데 지금 이 음식은 나한테 내 저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는 것처럼 적어도 인간은 뭐가 욕구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지도하는 선이 아니라 이성이 인식하는 그런 선을 추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소위 이성을 통해 가지고 뭐가 선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한 바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지행합일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말되죠? 자기가 적어도 뭐야? 선이라고 인식한. 그래서 악당 같은 놈도 뭐라 해? 그 사기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게 뭐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둑질하고 혹은 사기를 치는 것 자체가 적어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뭐예요? 남는 장사라고 보기 때문에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악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악행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얘가 실제로는 그런 도둑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진정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선이야 아니야. 자기의 행복,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 행복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안락함 이거 차원을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행복에 기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다만 뭐 생각이 이렇게 짧았던 거죠. 그리고 뭐가 진정한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에 기여가 되는 선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 지금 모자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행은 뭐에서부터 나온다? 그놈들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사기꾼. 왜 사기치?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면 자기가 죽을 때 진짜 난 정말 떳떳하게 정말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 유명한 악덕은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런 태제를 가지고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얘기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돼요. 뭐 크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잖아요. 음.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도덕적으로 추구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은 생겨먹은 게 어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차이도 있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 영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 기계, 욕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보편적이고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시대 뭐 떠나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떠난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특징이야. 이러한 보편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인간의 그런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속성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한 인간한테 뭐가 행복이고 뭐가 가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그 소크라테스 이론이 크게 두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소위 말해서 영혼, 플라톤한테는 영혼 3분설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뭐니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 가운데서 제일 탁월한 기능은 이제 알에 관한 문제인데, 이 알에 관한 진정한 그런 암도 뭐 똑같은 알이 아니라 똑같은 지식이 아니라 허접한 지식이 있고 진정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진정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데아설 이렇게 얘기되죠. 이데아설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그 플라톤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